네, 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흘간의 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휴가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권 어느 때보다도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설 민심이 운동권 심판이었다. 총선에 승리해서 악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명품백 의혹에 설 민심이 분노를 하고 있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의 말처럼 여야가 느끼는 이번 설 연휴 민심 그야말로 좀 극명하게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설 연휴가 짧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57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심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이렇게 좀 떳떳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은 2달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총선의 결과가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핫한 뉴스는 역시 제3지대 신당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앞으로 여당과 야당과 제3당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엮어갈지가 아주 관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설 민심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됐을 거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다음에 꼽으라면 설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됐다고 하는 여론들이 사실 우세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도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두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각 당의 선거 캠페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번에 86그룹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의 청산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걸고 일종의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검사 정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원내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 연휴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있었고 예. 거기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응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담이 어떤 뭐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미 이 이슈는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소비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한 또 이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여기서 더 이상 변화하는 지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이번 설 민심에서 저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신인의 등장에 대한 어떤 평가. 그래서 저는 기존에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경계에 있었다면은 이번 설 민심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설 민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과는 대한민국 사과, 그것보다 더 비싼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했는데 과일값 28% 오르고 식료품이 6%가 올라서 차례상에 놓을 게 없다는 게 민심의 아주 불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총선 전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대통령의 KBS 대담을 두고도 사실 짧게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아야지 통과하는 시험인데 이미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40점을 까먹고 시작하는 처지가 됐다. 그래서 더 이상의 비판과 지적은 필요가 없고 이제 국민의 심판만 총선에서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민심에 대해서 짚어봤고 본격적인 공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총선이 이제 5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공천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제주를 시작으로 오는 토요일까지 공천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국민의힘에서 최근 공천 전략을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특히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한강벨트, 이 지역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들을 좀 선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주진 대표님, 먼저 국민의힘이 한강벨트에 있어서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86 운동권 청산론 강조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소위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많이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조기에 발굴해서 네.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깔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필히 경선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전략 공천을 통해서 조기에 투입을 해서 지역 구민들의 민심을 가장 빨리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전지일수록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후보를 내야 되는 지역일수록 빨리 일정을 앞당겨서 네. 면접과 경선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조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고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은 PK, TK 지역으로 좀 몰려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선보다도 당 내부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고 또한 앞으로 이제 컷오프라든지 감산점을 많이 받는 현역 의원들이 속출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템포를 갖고 공천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면접 일정에도 좀 전략이 숨어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당이 소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이번에도 다수당이 되지 않거나 그런 그 의미가 없는 정당이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선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석 한 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면접 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특히나 서울 지역 한강벨트에 여러 전현직 의원들이 몰린 지역이 있는데 특히 주목받는 곳이 서울 중성동 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하태경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오늘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과연 조정할 것이냐, 서울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간에 전현직 의원들 간에 약간의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성동을 지역 오늘 면접 본 의원들 지역구 조정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하태경 의원이나 이해운 의원이나 다 그 다선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나름대로 다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해운대에서 나와가지고 종로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네. 이번엔 중구 성동을로 옮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자체로 봤을 때는 본인이 다른 데로 또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히 좀 이상하게 그 여겨질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 자체는 본인이 저기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혜원 의원도 서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갔다가 이제 중구 성동을로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또한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상대 그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이 누가 제일 높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 세 후보 다 그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제3의 인물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 3명의 국민의힘 인사들이 공천을 과연 경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3의 인물이 공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이 저기에 사실 중성동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구가 네.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거기서 당선된,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역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이 당선이 안 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험지에 이렇게 중량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하는 건 일종의 좀 상징성을 노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때 종서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친구 사이인데 한 번 좀 붙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 갑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동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같이 한번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략 지역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태경, 이해운, 이영 이렇게 3명 중에서 일종의 후보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강벨트를 국민의힘에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한강벨트가 아니라 서울시역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49개 지역구 가운데 네. 8곳밖에 못 갖고 갔거든요. 한강벨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국회의원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먼저 서울시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을 면접하겠다고 하는 거는 쉬운 문제부터 풀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전체 지역구를 전략 지역구화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전략하고도 좀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좀 이번에는 의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이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걸 묻는 게 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하고는 판세가 똑같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한테 완전히 유리한 국면은 절대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운동권 척결론 하나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님, 지금 한강벨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한강벨트를 용산 빼고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만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곳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수 한강벨트에 좀 몰리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한강벨트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현역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역 위주로 그리고 도전자에게 경선을 붙여가지고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이제 대적을 할 텐데요. 지금 벌써 일단 한강벨트와 관련해가지고는 한동훈 표 자객 공천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그 한동훈 그 표 자객 대표적이죠.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는 아니지만 원희룡 전 장관,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이상한 돌발 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구 송동을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에는 민주당에는 박성준 대변인이라고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또 정호준 전 의원이라고 네. 그 일가가 거기서 19선을 할 정도로 토박이입니다. 반면에 중구 성동을의 국민의힘 후보 3분을 보시면 모두 다 토박이가 아니라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하태경 의원 종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중구 성동을로 왔습니다. 이해우 의원 유승민 계입니다. 또 이영 장관 대통령실 인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교통 정리가 돼서 빨리 선거에 뛰어들어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도 알까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교통 정리가 안 돼서야 한강벨트를 과연 공략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의문입니다. 네. 서울 강남을 지역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을 국민의힘으로서는 안방이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지금 박진 의원이 현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이원모 비서관은 다른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윤주진 대표님 지금 네. 강남을 같은 경우에는 박진 전 장관이 지금 현역으로 있고 이원모 전 비서관은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입장을 밝혔고 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제3의 인물 공천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타공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고 또 복심으로 통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원모 비서관 같은 분이 너무 좋은 소위 말하는 텃밭 지역을 가게 되면은
한동훈표 공천의 밑그림이 처음부터 조금 삐걱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원모 비서관도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헌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또 장관을 지낸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이 지역을 고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또 박진 장관은 워낙에 다선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 경쟁력을 좀 다른 지역에서 어필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당에서 그런 설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근거지이기도 하지만 전체 서울 선거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인물 간판 인물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이 높고 국민적으로 좀 명망이 있는 그런 스타 후보를 발굴해서 강남을의 전략 공천함으로써 서울 수도권 정치의 어떤 선거의 분위기를 바꾸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강남을 공천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것 자체가 그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원모 비서관이 강남에 그렇게 연고도 없거든요. 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강남에서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강남에 공천을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강남은 이제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정치 1번지가 종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이제 종로에 우리나라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로에 청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1번지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용산하고 강남이 그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원모 비서관을 공천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원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야당에서 공격받기에 그런 좋은 그런 그 프레임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박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좋은 길만 꽃길만 걸어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원모 비서관이나 박진 전 장관이나 조금 더 어려운 정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강남의 상징성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도 강남에는 조금 누구나 봤을 때 아 저런 사람이 여기에 그 공천이 됐구나 국민의힘이 저런 사람을 공천을 하는구나 할 정도의 인물이 나와야지 그게 적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상황 짚어봤고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중진들의 재배치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그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중진들이 좀 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재배치되는 중진분들이 다 수용해 주고 계시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5선의 서병수 의원 또 3선의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게 이 격전지 낙동강 벨트로 지역구를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조혜진 의원 모두 당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현재로서는 아직 공천이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중진들이 좀 맞붙을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이 외에도 TK 대구 경북 지역에도 좀 중진들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깃발 세우기 효과 같은 걸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인사들을 재배치하는 현역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TK부터 하지 않고 왜 PK부터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하나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친윤이 아니라 비윤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TK 지역부터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하면 굉장히 잡음이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현역을 옮겼을 때 그 지역구에 누가 들어갈까? 결국 친윤 인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내 의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PK 지역을 선택했다. PK 지역 가운데에서도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여야 간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먼저 비윤계 의원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일부분은 이제 물갈이 대상이 뭐 이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영남 지역 같은 경우 한 60%도 물갈이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이 물갈이가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PK 지역을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좀 반발이 적은 지역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효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역량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낙동강 벨트의 경우에는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의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벨트 지역은 사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빼앗으면 전체적으로 이 PK 지역의 의석들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 이거는 기존에 있을 때 그 한 석보단 두 석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부터 먼저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잡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어느 정도만 방어해주면 네. 이번에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선거 전략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혁주 변호사님, 김성환 평론가께서 지금 얘기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옮기기로 한 이 3명의 의원들이 비운 아니냐, 비운 의원들에게만 좀 지역구를 옮기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친윤 비윤을 떠나가지고 네. 어찌됐든지 간에 5선, 3선 이상의 다 중진 의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계속 본인들이 더군다나 저기는 TK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PK가 굉장히 여당한테 유리한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PK 지역에서 김태호 의원이든 서병수 의원이든 6선, 4선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친윤 비윤을 떠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할 거냐면요. 아무리 저 지역이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PK 지역으로 간다라고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그 생각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저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 지역구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PK 전 지역에서 싹쓸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4년 전과는 전체적으로 네. 다른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로 옮겼지만 지역구로 옮기더라도 좀 해볼 만하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 아무래도 이 지역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PK를 사수하려면 이 지역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 선거 결과를 보면 네. 사실 박빙의 선거 결과였고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수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기 김두관 의원이나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 두 경남지사가 붙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이목될 것 같고요. 또 저기 부산 북구 강서갑 같은 경우도 전재수 의원이 그야말로 본인의 개인기로 사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되게 위협적인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 세 군데를 떠나서 이분들이 비켜준 우리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양지라고 하는 곳에 과연 대통령실 인사, 장차관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 검사 출신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분들이 사실 저분들이 비켜준 양지로 가서 편안하게 국회로 입성을 한다면 그거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세 군데만 봤을 때는 중진들을 험지로 보내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공천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절반의 미완. 그래서 곧 뭐 찬스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네. 것을 국민의힘에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세브란스 병원이 자리한 서대문 갑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기 전에도 서대문 갑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서대문 갑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최근에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좀 반대했다고 하더라. 급한 게 끝나면 도시락 미팅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좀 서대문 갑에 출마할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주진 대표님, 예. 실제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앞서서 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예. 좀 입장을 바꿔서 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 여파는 또 얼마 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뇨한 위원장이 과거에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본인이 누군가에게 혁신을 요구해야 되는 네. 자리가 됐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뇨한 위원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천에 응할 수 있고 또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뇨한 위원장 카드는 어느 지역에든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느 지역에든 투입할 수 있는 네. 유동적인 카드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어쨌든 이뇨한 위원장은 매우 파격적인 혁신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당 내부의 어떤 거센 반발과 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한 그러한 비토에 막혀서 네. 결국은 혁신위가 좀 흐지부지됐던 그런 기억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에게는 매우 신선했던 정치적 시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은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탈이념적이고 탈진영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종로 출마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뇨한 위원장은 제가 봤을 땐 서울 격전지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민주당 후보와 붙어서도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꼭 서대문 갑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어디라도 출마해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뇨한 전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뇨한 위원장은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대문 갑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접었는가? 잠정적으로 왜 접었는가? 사모님이 반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사모님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 8, 90%는 다 반대하실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체 100석도 못 얻을 것 같고 심지어 서울은 6석도 못 얻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 언제적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옛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당보다 야당이 더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되면은 더군다나 그 공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설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사모님도 더 이상 반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죠. 이뇨한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쪽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이뇨한 위원장을 설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뇨한 위원장도 설득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전현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과 통화를 했고 선배와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후배의 길을 터달라는 당부의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올드보이 쇄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친명계 인사들도 정치 쇄신의 대상자로 삼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문학진 전 의원이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에게 통화를 해서 불출마를 좀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명도 정치 쇄신의 대상자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는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자 도봉갑에서 3선을 지낸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권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인사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불출마 권유를 했다.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꼭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후보를 경쟁력 후보를 공천을 하기 위해서 적합도 조사를 해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후보를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출마하지 말란 말을 듣고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요청을 하는 것처럼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해야지 그나마 최소한의 봉합이 되면서 어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인재근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마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을 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이렇게 막고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이렇게 출마를 뭐 못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더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력 있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출마 권유 전화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당대표가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봤을 네. 때 제 생각에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들을 다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천은 다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일주일에 2번, 3번씩 재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받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조금 전에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인섭 씨 징역 5년 나왔는데 그게 다 백현동 의혹과 연관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면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공천이 되는데 내가 왜 탈락해야 되느냐? 내가 왜 불출마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모양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관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인사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건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앞서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민주당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에 자랑해왔던 게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른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한테 길을 좀 터달라고 요청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왜 알려졌을까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왜 문학진 의원한테 직접 전화한 게 이렇게 빨리 언론에 알려졌을까? 저는 문학진 전 의원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이른바 친명 공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의 눈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친문계하고의 갈등도 사실 얼마 전부터 불거져 나왔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은 사실은 유권자들이 볼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 기관장을 맡았던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에게 이번엔 좀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건 그건 결코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에 참여를 해서 점수를 뭐 마음대로 매긴다거나 아니면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드러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친문계 인사를 공천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건 오히려 당의 어떤 공천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터주게 되면 그다음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본들이 생겨날 여지가 적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천 뭐 심사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현역화의 20%에 대한 통보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원들마다 내가 왜 낮은 평가를 받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희생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한테 이런 요청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면 저렇게까지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면들까지 고려해서 언론에 이런 사실들이 일부러 알려졌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당의 단결과 단합을 강조하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고 지금 친명계 인사에게 불출마를 직접 권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앞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이른바 올드보이들에게 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가 올드보이 쇄신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올드보이라든가 친명계 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출마를 권유한다든가 이런 작업들 잇따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과연 친명에 좀 더 집중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초반에는 일단 어떤 친명계 인사에게 이렇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종합해서 보면은 비명이나 혹은 친문에 집중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의 사례만 놓고 봐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부터 이렇게 좀 불이익을 먼저 주고 희생을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요. 공천이 지금 이제 막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만 이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 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시고 또 근데 보면 이렇게 뭐 경쟁률 조사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했다고도 해요. 네. 근데 다만 다른 이제 더 우리가 지금 더 지켜봐야 될 후보군들은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또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정말 더 국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후보들 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과연 친명의 헌신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소위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윤주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른바 명문 갈등, 문명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박선준 대변인이 이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 공천 여부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그 중구 성동갑 이외에도 동작이라든지 송파라든지 네. 다른 곳에 적합도를 돌리고 있어서 정말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략 공천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꼭 중구 성동갑으로 전략 공천을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뭐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당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떤 중진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있고 어떤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험지나 격전지에 가서 선당 후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확대가 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경선도 시켜버리지 않고 배제를 시켜버린다면 이건 그야말로 없던 불화, 친명과 친문의 어떤 없던 불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뭐 어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뭐 하위 20%라든가 네. 평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무감사 11월 달에 했고 의정평가, 선출제평가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이걸 다른 기관에서 다른 그 시기에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친문을 배제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아시다시피 뭐 현역 같은 경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12년을 지역구를 관리를 해왔는데 어떤 도전자와 비교해서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공천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보였던 반응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마치 자신을 이번에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을 뭐 본인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나 아니면 인지도를 본다면 중성동갑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 특히 자기의 보좌관 출신이 성북구청장을 하고 있는 3선이나 하고 있는 지역을 굳이 선택했다. 또 자신이 나온 출신 대학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건 너무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불만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친문계 인사들이 또 지난 총선이 어찌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 다선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역구도 너무 많아요. 지금 수도권을 거의 뭐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절대 못 움직여. 그러면 수도권에서 어떤 바람을 만들거나 공천을 혁신하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 작업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민주당 공천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임 전 실장은 다른 조금 더 험한 지역으로 가서 살아 돌아오는 방식으로 자기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글쎄요.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 그렇게 썩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 정권 그리고 그동안에 보였던 것처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걸 기치로 들고 결국 대통령 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점들을 국민한테 얘기하거나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 그리고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들을 노려야 되는 건데 정반대로 야권 심판론이 지금 불을 붙일 만한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자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사태를 호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도 저는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또 개인적인 호불호도 굉장히 강해서 중도 확장성은 저는 제한돼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아깝다 생각하는 카드를 좀 버려줄 수 있어야 그래야 선거 구도를 만드는데 지금 자꾸 그런 카드들이 쓰여지는 것 같아서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짜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사자도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 차원에서도 좀 단호한 조치가 네.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냐,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당을 할 동지들하고 좀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의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국 장관이 어떤 방식을 좀 선택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보고 망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지난주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낮은 형량이 나왔는데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은요 대법원 기다릴 것도 없이 거의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바뀌겠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어떤 법을 가르쳤습니까? 민법을 가르쳤습니까? 상법을 가르쳤습니까? 형법을 가르친 교수가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검찰 독재 운운한다고 한 것 자체가 진짜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당을 만들어봤자 무슨 명분으로 만들 것이며 신당을 만들어봤자 조국 전 장관이 뭐 국회의원 배지 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하나라도 그 배지를 달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그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기롭게 어떻게 형기를 수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너무 지나치게 변호사신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지금에 있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검찰의 과잉 수사나 아니면 별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나쳤다. 검찰권 행사가 지금 남용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른바 가족 전체가 도륙됐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수사를 당했다고 하는 억울함, 또 원한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조 전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거 구도를 망가뜨리면 결국은 자신도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도 이루지 못하는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글쎄요, 범죄자라고 표현하는 건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긴 한데요. 저는 조 전 장관이 굉장히 많은 말과 글을 쏟아냈기 때문에 네. 비난받는 비난받는 측면이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칼을 휘두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연 떳떳한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문제, 입시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봉사 점수나 또 논문 허위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냥 무혐의 처분 내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도 그 약탈적 학술지를 게재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논문을 대신 썼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게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경찰이 그렇게 수사했습니까? 아무도 당신이 그걸 조작해줬습니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혐의 처분 내린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답 안 하면 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도덕적 잣대를 똑같이 들이댈 필요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서 박절하게 끊지 못하고 밀고 들어와서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 뇌물죄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잣대가 자기 맘대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문제를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일종의 이제 이중잣대 문제, 위선적인 태도를 민주당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조 전 장관이 나와서 선거를 치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프레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당을 창당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3% 폐쇄 조항 때문에 조 전 장관한테 예를 들어서 7%, 10% 지지율이 몰리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져갈 의석을 조 전 장관이 의석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지지율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저는 조 전 장관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이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에 합류를 할 것이냐 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지금 이 통합비례정당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그 박홍근 단장도 그렇고 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내 진입하면 소수 정당과 얘기를 하겠다.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뭐 형태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물러서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저는 조국 장관이 때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면은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국민이 불렀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 본인이 가장 큰 상처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민주당에게도 이런 행동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더 붙이겠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또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게 해준 것이 준연동 형제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렇게 기를 쓰고 정치권에 나서서 뭐 창당이라든지 출마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뭐 민주적인 어떤 개혁이나 진보 정치의 실현보다도 지금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라도 뭔가 배지를 달아서 제2의 방탄 정치를 좀 해보겠다는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가한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출마의 의도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셀프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민주당 전체에게 엄청나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제3지대 4개 세력이 개혁신당으로 전격 합당을 했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가 꾸려졌는데요. 오늘 첫 지도부 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입니다.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 세력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이후에 8년 만에 다시 제3자 구조가 좀 짜여지게 됐는데 개혁신당 어느 정도의 파괴력 보일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개혁신당 자체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라는 것보다도 네. 개혁신당으로 인해 가지고 여당이 당선될 사람이 야당에서 당선되고 야당에서 당선될 사람이 여당에서 당선되고 그 정도 영향은 많은 군데에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혁신당은 보수신당은 아니거든요.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진보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75%가 진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자체가 과연 저 사람이 보수 정당의 대표였나? 원래는 진보적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신당은 결국은 전체 구도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에 이은 제2의 야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화되고 그 자리 매겨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 표를 깎아먹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 바람이 만들어질까? 여기에 대해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과거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38석을 가져갔잖아요. 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존 정당에 어떤 실망하거나 이랬던 유권자들이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같이 충족이 돼줘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설 연휴 직전에 결국 이제 통합선언을 한 거는 그만큼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뭉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비례의석조차도 받기 어려운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세가 지금 커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3지대 안에서 뭔가의 지지율을 한 10% 이상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분명하고 더 선명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공천받지 못한 현직들이 그냥 옮겨가서 이른바 아무런 색깔도 없는 그냥 무색무취에 그냥 막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념지향이나 이런 정당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 현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동안에 얘기했던 일종의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지향적인 모습이나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거론을 했습니다. 예.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온다면 그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런데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공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뭐 황보승 의원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 양정숙 의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소식들이 너무 다 개별적이고요.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단은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상당한 불협화음 속에서 매우 급조된 출발을 했다라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온다 한들 더 이상 우리 정치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 있을까? 전 의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친 이준석 그리고 친 금태섭 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인데 과연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서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결국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 내부적으로 천하람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거느렸던 그런 그 개혁신당, 옛 개혁신당의 세력들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약간의 단독 플레이로 돈키호테식으로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저는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여당과 야당의 표를 이 개혁신당이 갉아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당의 표를 잠시 갈 거라고 강하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그 개혁신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죠. 하지만 원내대표도 이준석계의 양양자 의원, 정책위 의장도 김용남 전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도 이준석계의 김철근 사무총장이고 공관위원장마저도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신다고 하면 이것은 양 신당이 합당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 신당을 흡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개혁 신당이 오히려 여당의 보수표를 훨씬 더 잠식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